자, 2021년 과학기자대회 넥스트 팬데믹 위기와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이 세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세션 2부에는 왜 국산 백신은 아직 없는가를 주제로 논의하고자 하는데, 먼저 건국대학교 교수로 계신 홍기종 대한백신학회 편집위원장님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홍기종입니다. 토론에 앞서서 현재 국내외에서 코로나19에 관련된 백신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향후 어떻게 전개돼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코로나 백신이 어떻게 개발되어 있는지, 그리고 코로나 백신의 미래와 관련된 변이주가 어떻게 백신에 영향을 줄지, 그리고 국내는 그러면 이 변이주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백신은 꽤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알려져 있는 미국이나 유럽을 제외하고도 러시아에서도 나와 있고 중국에서도 나와 있고, 최근에는 인도에서도 자체적인 백신을 개발해서 생산하고 시판을 해서 사람들이 쓰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러시아 제품인 스푸트니크나 또는 중국 제품 등등도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림에서 왼편에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WHO가 정한 효력의 기준은 대충 50%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되어 있는 대부분의 백신들이, 개발이 완료돼서 상용화되어 있는 대부분의 백신들이 50%를 넘어서 나름 자체적인 시장과 판로를 확보하고 사용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국에서 꽤 일찍 개발됐던 시노백만 50%를 아주 약간 상회하는 정도라서 많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앞에 나와 있는 한 6가지 정도의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허가를 받고 사용이 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워낙 많은 국가들의 이름이나 정보가 있어서 좀 작아서 보시기 힘드실지 모르는데요. 대충 이 슬라이드의 내용은 파이자가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상외로 파이자보다도 러시아에서 개발한 스푸트니크가 국가 수로는 더 많은 나라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모더나는 아마 미국의 수요 때문에 그럴지 몰라도 상대적으로는 사용하고 있는 국가가 좀 적은 편입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현재 사용 중인 약 한 반년 좀 넘게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장 많은 백신 사용량은 아마도 파이자하고 아스트라제네카 제품들이 될 것 같고요. 의외로 스푸트니크가 굉장히 많은 사용 케이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이 잘 돼 있고요. 많은 백신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물론 공급이 충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꽤 열심히 생산을 하고 하는데, 왜 그럼 새로운 백신들을 향후로도 더 개발을 해야 될까 하는 이슈는 현재 만들어진 백신들이 초기에 대상으로 삼았던 와일드타입이라고 그러죠. 원래 오리지널 균주에 비해서 새로운 형태의 변이주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변이주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뿐이 아니라 사람 시중에는, 사람들의 입에는 많이 회자되지 않았지만 에타부터 카파까지, 그리고 최근에는 다들 알고 계신 델타 이후로도 미우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균주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다고 이제 백신이 작동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이 백신의 효력이 떨어지거나 또는 요즘에 한참 이야기되고 있는 돌파 감염이 어느 순간에 생길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새로운 백신에 대한 수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이것에 대한 대비는 여전히 수요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코비드가 이제 1년 반이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코비드가 쭉 진행이 되면서 올 초부터 많은 백신들이 나와서 여러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고, 그리고 방어력, 예방 능력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코비드-19이 올해가 됐건 내년이 됐건 또는 그 후가 됐건 끝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까 하는 것은요, 적어도 감염병, 특히 백신이나 치료제 등등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고요. 아마도 코비드 이후에도 다양한 항바이러스제 등에 대한 치료 개발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백신 생산 기술에 대한 또는 생산 능력에 대한 구축 같은 것들이 요구될 것입니다. 다만 이제 한참 전에, 아마 이게 신종플루 때였던 것 같은데요, 늘 고민이 되는 거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마구 투자를 해가지고 새로 만들 건가? 이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상황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공급하는 방법을 찾을 건가? 이것도 안전성 문제에서 이번에도 보셨다시피 백신을 빨리 개발하고 생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안전성이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죠. 그런 이슈가 늘 존재합니다. 현재 국내 그런 백신들은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냐? 아시다시피 아직 국내에서 개발된 백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코로나 초기에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과학적인 으로 앞서 있는 나라들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뒤지지 않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해서 대규모의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합성 항원 백신, 그러니까 단백질을 이용해서 만드는 백신인데요.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도 선을 보이지 않았고 노바백스라는 회사가 올 연말을 목표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이 부분에 여러 개 국산 백신 후보 물질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어쩌면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빠르면 내년 초, 좀 더 적정한 시기로 보면 내년 중에는 개발이 돼서 사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에서도 아마 자체적으로는 스케줄의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많이들 들어보신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바이오로직스라든지 또는 생명과학연구원과 같이 일하고 있는 옵티팜이라든지 등등이 새로운 제조업 백신들을 만들고 있고요. 또 다른 형태,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이 만들고 있는 벡터 백신의 형태로도 개발이 꽤 진행이 됐어요. 셀리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미 임상 이상을 진입해서 언제라고 딱 단언 짓기는 좀 어렵지만 아마도 아주 멀지 않은 미래에는 셀리드의 제품을 볼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 스마젠이 개발하고 있는 DNA 백신, 그다음에 큐라티스나 휴온스 글로벌이라는 회사에서 위탁받아서 생산하고 있는 스푸트니크, 러시아제 스푸트니크 백신 등이 국내에서 생산 또는 개발 과정을 계속 꾸준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mRNA, 메신저 RNA를 이용한 백신은요, 솔직한 평가로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는 좀 늦게 시작했고요. 그리고 저변이라든지 기술적인 갭도 좀 딸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다른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 때문에 그리고 인프라 때문에 나름 꽤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접근을 시작해서요. 한미약품이라든지 동아에스트팜 그리고 아이젠이라고 하는 회사와 위에서 한번 언급됐던 큐라티스 같은 회사들이 RNA를 기반으로 한 백신 또는 아예 그 모더나나 파이자와 아주 유사한 mRNA를 기반으로 한 백신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는 왜 아직도 백신이 개발이 되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가 그럼 얼마나 향후로 빨리 개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까지는 아니고요. 상황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종류의 팬데믹에 대한 백신의 생산 그리고 개발이 이슈가 되기 시작한 건 뭐 역사는 오래됐겠지만요. 크게 이슈가 되기 시작한 건 아마 2009년에 신종플루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워낙 많은 고생을 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때 저희 나라의 연구 사업은 한 600억에서 700억 정도를 투입하는 사업 때는 이제 시작된 정도였고 한국이 갖고 있는 전문적인 백신 생산 시설은 녹십자가 유일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한 10년쯤 됐겠죠. 10년 동안 정부에서도 뭐 엄청난 돈일지는 모르겠지만 꽤 많은 연구비들을 지원해서 꾸준히 지원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코로나19가 시작됐던 2019년 12월 이전에도 이미 꽤 대규모의 연구비들이 투입되기 시작했고 코로나 이후에는 더 많은 연구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천억 원 단위의 연구비가 투입되고 있고요. 그 사이에 10년 동안 이제는 누구나 다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셀티노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데 들이 생기고 이번에 mRNA 백신 때문에 많이 포커스를 받고 있는 동아에스티팜 같은 데서 시설을 구축해서 개발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전 세계적으로 뒤져서 걱정을 해야 될 수준은 좀 벗어난 게 아닌가 싶은 만큼의 시설은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늘 우리가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들을 개발할 때 항상 우리는 언제쯤 제품을 가질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개발되는 과정은 이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꽤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제품 생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의 저희한테 쾌퍼가 공장이나 회사들이 그리고 나름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수준이 확보가 된 데 비해서 제일 위쪽에 있는 항원 개발은 뭐 우리나라가 됐건 외국이 됐건 개별적으로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개발 과정들, 재료를 만들어 준다든지 효능을 테스트해 준다든지 필요한 장비나 물질들을 생산해 준다든지 이 부분이 아직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편입니다. 뭐 못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세계와 겨루면서 그 나름
백신도 생산해내고 개발을 끌고 가고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왜 우리나라에 백신이 아직 없는가를 논할 때 중요한 부분으로 백신의 원래의 물질들을 개발해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생산해내고 이것만이 이슈가 될 게 아니라 이 중간에 있는 인프라라고 말을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인프라에 대한 강화를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지난 여름부터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백신 글로벌 허브화를 사업을 이제 돌아볼 수 있는데요. 이 백신 글로벌 허브화를 위해서 그럼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 생산력이 필요하겠죠. 이걸 많이 만들 수 있는 캐퍼와 인력과 시설들이 필요하겠죠. 이걸 바이오 파운드리라는 용어로 요새 한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전문 인력들도 계속 교육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것에 필요한 빨간색으로 표해 있는 개발 인프라, 바이오 페미니스, 그러니까 IT에서 칩 생산할 때, 그러니까 회로를 디자인해주고 테스트할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해주고 이런 종류의 일을 할 수 있는 개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여기가 강화가 돼야지 일반 시민들이나 또는 정부가 요구하는 지금보다 빠른 속도에, 지금보다 효율적인 속도의 개발이 가능해지지 않을까를 생각을 하고요. 결국 글로벌 허브화를 위해서는 이런 단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내에서 개발이 되고 있는 다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여러 가지 그 백신들을 보여드리는 표입니다. 이번에 이슈가 된 코로나뿐이 아니고요. 결핵 백신이라든지 디테비라든지 일본 내용은 다 맞는데 왜 만들까? 이보다 좀 더 안전한 백신들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리고 아직 모르고 우리나라에서는 잘 상황을 모르고 있는 댕기열이라든지 지카라든지 이런 거 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들은 꽤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은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다. 다만 아직 최종적인 결론을 내지는 못하는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의 귀한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2부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은 박선아 MBC 기자님께서 좌장을 맡아서 진행해 주시겠고요. 네, 토론 패널로 김상봉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님과 김기순 고려대 의대 미생물학 교실 특임 교수님, 김단비 채널A 기자, 그리고 홍기종 위원장님도 함께 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좌장이신 MBC 박선아 기자님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1 과학기자대회의 두 번째 세션 넥스트 팬데믹 위기와 과제는의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왜 국산 백신이 아직 없는지에 대해서 논의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2부 좌장을 맡은 MBC 박선아 기자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실 패널분들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옆에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또 고려대 의대 미생물학 교실 김기순 특임 교수님 소개해 드립니다. 채널A 김단비 기자님 함께 하셨고요. 아까 발표하셨습니다만 대한백신학회 편집위원장이신 건국대학교 홍기종 교수님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먼저 앞서 홍기종 교수님이 국내외 백신 개발 현황을 잘 정리해 주셔서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는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코로나가 국내에서 발생한 지 벌써 1년 8개월이 됐고 아직까지 코로나를 종식시킬 치료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를 예방하고 좀 중증화를 막아줄 백신들은 코로나 발생 1년도 채 안 돼서 나오고 있죠. 국내에서 접종되고 있는 화이자나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을 비롯해서 중국의 시노백, 시노팜, 러시아의 아까 말씀하신 스푸트니크까지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코로나 백신 개발에 뛰어들었고 몇몇 국가들이 실제로 성공을 거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임상 진행 중인 백신도 8가지 정도이고 그나마 1상, 1, 2상이 대부분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3상을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빨라야 내년 초중반에 출시될 것 같고요. 백신 수급이 치열해지면서 이렇게 국내에서도 코로나 개발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정부도 백신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매우 적극적인 입장인데 왜 우리는 아직 국산 백신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세 분과 얘기 나눠보겠는데요. 먼저 김기순 교수님 말씀해 주실까요?
국산 코로나 백신 개발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신 부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 코로나 상황이 지난해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그 당시에는 우리가 메르스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빨리 역량을 발휘해 가지고 관리하면은 종식을 시킬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1년 8개월, 1년 9개월째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 전 세계의 인류들이 다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감염병은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피할 수 없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이 감염병을 가급적이면 사람이 감염병을 안 걸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런 코로나 같이 이렇게 감염력이 센 질병들이 나타났을 때는 인위적으로 사람이 감염이 안 되게 하는 그런 전략이 중요하고, 그런 전략 중에서 가장 투자 대비 효과가 있는 것이 지금까지 백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은 감염병 예방의 최선의 정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쉽게도 이 팬데믹을 일으키고 있는 코로나 같은 그런 신종 질병들이 나타났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B형 간염이나 아니면은 홍역이나 인플루엔자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 질병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 즉 예방 백신을 만들 수가 있는데, 2019년 12월 중국 우한 지방에서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2020년 1월 달에 시작한 이 코로나는 전혀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국제사회의 빠른 공조로 이 코로나에 대한 정보가 빨리 공유가 되고, 그나마 우리가 작년에 이제 K 방역, 그다음에 진단 강국 이런 이제 칭송을 받았는데, 이런 그 진단 강국 또는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시스템 이런 것이 물론 이 코로나를 막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 코로나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치료제 또는 백신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치료제가 어떤 일반 국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백신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허가된 백신이 없고, 다만 이제 모더나나 아시다시피 mRNA 백신, 그다음에 또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아직 안 들어왔지만 소련의 러시아의 백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그 글로벌한 상황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아마도 2020년 1월에 첫 환자가 나왔을 때부터 모든 바이오 회사 또는 정부에서 백신을 개발하려고 그때부터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백신이 아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 접종이 될 수 있을 만한 안정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백신이 없다는 얘기는 시작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이렇게 괄목할 만한 성과가 없었다라는 얘기고요. 그 성과가 없었다는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평상시에 이 백신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았었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뭐 저의 개인적인 느낌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모더나나 아니면 파이자 같은 mRNA 백신이 지금 현재 아주 획기적인 그런 효과와 획기적인 속도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모더나와 파이자가 개발했던 mRNA 백신은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볼 수 있듯이 우한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지구상에 나타난 이후로 한 1, 2개월 만에 시작이 되고 임상에 들어가고 했던 것이 사실은 그 10여 년 전, 15년 전부터 이 mRNA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것이 이 코로나19의 팬데믹이라는 그 기회를 만나서 바로 그 모더나와 파이자가 mRNA를 백신 제형으로 성공을 한 것이죠. 사실은 mRNA 제형을 가지고 백신을 시도한 것은 감염병 분야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 그러니까 코로나가 없었을 당시에 이 mRNA 백신 제형은 주로 이제 암 백신 또는 이제 뭐 유전병이 있었던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그 단백질을 체내에 전달하는 그런 이제 방법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모더나도 그거를 계속 개발하고 있었죠. 근데 효과가 그렇게 괄목할 만한 효과가 없었나 봅니다.
그것이 암 백신으로서 허가받은 사항이 없고 그냥 계속 그 개발 과정에 있었는데 마침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더나가 아마 획기적인 발상에 전환을 해서 이 mRNA 시스템이 감염병 백신에도 이게 관계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백신의 허가가 지금까지 난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왜 여태까지 못했을까 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기본적인 기초과학이라고 그러죠. 기초 연구가 지금까지는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백신을 생산하는 생산 시설이나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노하우나 이런 것들은 많이 있는데 그 백신을 뭐를 생산할까, 무엇을 어떻게 생산할까 하는 그 기초과학 수준이 조금 우리가 소홀했기 때문에 처음 환자가 발생했을 때부터 백신 개발에 뛰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허가된 백신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요점을 한 줄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 백신은 기초과학이 되게 중요하다. 우리가 신속하게 우리가 백신의 혜택을 보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기순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보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 mRNA 백신에 대한 연구를 15년 전, 20년 전부터 그렇게 일찍부터 해왔다는 사실을 좀 알게 됐고요. 또 우리나라가 발생 초기부터 1년 반 동안 꾸준하게 해왔지만 이렇게 성과가 없었던 거는 기본적으로 그 전에 바이러스나 기초과학에 대한 좀 백신에 대한 소홀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식약처 김상봉 국장님께 마이크 넘겨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백신의 허가를 받으려는 업체들 식약처에서 실제로 보실 테니까요. 일단 백신을 허가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또 정부에서 봤을 때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국내 백신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식약처 바이오 생약국장 김상봉입니다. 제가 전체 그림을 가지고 진단을 하거나 지금 이렇게 할 만한 그 입장은 아니고요. 식약처는 어쨌든 최종 어떤 연구 결과가 제품화되는 데 있어서 마지막 관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실제 접종이 되려면 사용이 되려면 식약처에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연구 결과가 어느 정도 제품화에 가까워지면 이제 전임상 시험부터 해서 우리 요새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상 시험을 통해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된 거를 허가 신청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실험실적인 거에서 공장 단계로 양산하거나 이런 이슈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백신 개발이 왜 늦어지는가 또는 되지 않는가 하는 이슈하고는 좀 달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다만 이제 이 제품화 과정에서 식약처가 할 수 있는 일 또는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제품을 개발하시는 기업이나 또는 벤처 이런 쪽에서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임상시험 진입 이게 왜냐하면 시행착오라는 게 다 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이나 시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저희가 임상시험에 대한 왜냐하면 새로운 제재고 하니까 그래서 그 임상시험 표준 모델을 제공한다던가 또 여러 가지 그 지원을 통해서 국가 차원에서 아마 임상시험 진입하는 데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실제 아마 저 백신은 너무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다 전문가분들은 다 공감하고 아시는 걸 거지만 어쨌든 원래는 그 개발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실제 메르스나 사스 때 처음 아마 임상 들어갔던 게 제 기억에 발병하고 나서 22개월인가 25개월인가 아까 조금 전에 1, 2개월 만에 임상에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MRA는 거의 2년이 지나야 임상에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게 유행하고 멈춰버리면 개발 중에 약을 개발하는 도중에 전염병이 멈춘다던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하여튼 기업 입장에서 또는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 어려운 점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의 얘기고 지금 사실은 세계은행 보고서 같은 거 보면 이게 계속 사실상 매년 지금 감염병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백신을 보는 눈도 달라졌고, 그래서 의약품 시장 내에서 백신이 차지하고 있던 비중, 이게 과거의 어떤 비중하고 지금의 비중도 완전히 달라졌고, 식약처 내에서의 그 어떤 비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직에 들어왔을 때의 어떤 백신 내지는 바이오 의약품과 지금의 백신 바이오 의약품은 제가 체감할 정도로 조직이든 인력이든 모든 것이 상당히 그쪽으로 오리엔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결국은 시장이나 또는 국가의 니드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방식으로 현재 업계든 정부든 우리가 아까 K 그 글로벌 백신 글로벌 허브화 전략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제 생태계를 조성해 내야 될 거고요. 생태계 조성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 기초 연구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제품화되는 전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인프라들을 더 넣어야 될 건지 어떤 지원이 더 들어가야 될 건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많은 그 제안들과 제언들이 있고 또 많은 또 여러 가지 지금 전략들이 수립되고 있어서 뭐 지금 요번 일에 저 mRNA 백신 또는 뭐 코로나 백신을 가지고 실망하고 있을 때만 아니고 저희가 이걸 계기로 한번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도약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백신 개발 국가로 이제 갈 수 있는 하나의 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봉 국장님 말씀드리면 뭐 정부에서는 일단 임상 시험의 비용이나 시간 같은 거 시행착오가 없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의약품 시장에서 백신이나 바이오 의약품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아직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되면 이번 계기로 우리나라의 백신 그 개발이나 백신 쪽에 더 한 발짝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그 현장에서 직접 취재를 나가본 기자가 더 어쩌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단비 기자, 국산 코로나 백신 개발이 왜 더딘지 아무래도 업체 쪽 입장들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좀 전해주시죠. 네, 소개받은 저 채널A의 김단비입니다. 저는 이제 참 어려운 주제를 맡았습니다. 이 본격적인 이야기 하기에 앞서서 저는 조립 장난감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실제 모형과 비슷한 배나 자동차 장난감 조립할 때요. 맨 처음에 이 장난감을 쏟아냈을 때 이 부품을 어디다 사용해야 되는지 되게 막막합니다. 배의 꼬리부터 조립해야 되는지 아니면 배의 앞머리부터 조립을 해야 되는지 또 설명서는 또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설명서 하나를 해독하는 일만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처음 조립할 때는 제가 꼬박 하루가 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다음에 다른 배를 조립할 때는 반나절도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종류가 다른 배인데도 말입니다. 저는 이 과정이 백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백신은 일단 백신 후보 물질을 고르고요. 그 다음에 전임상에 필요한 동물 모델을 선정합니다. 이후에 독성과 어느 정도의 효능을 확인했다면 그 다음에 임상 1상, 2상, 3상으로 들어갑니다. 이 전 과정을 모두 해보지 않은 사람은 사실 모든 과정이 까다롭고 어렵고 막막할 겁니다. 어떤 후보 물질을 골라야 하는지, 어떤 동물 모델을 선택해야 하는지, 또 필요한 실험실은 어디인지 하나도 모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취재원들이 하는 말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지금 개발에 뛰어든 개발사들 가운데 3상까지 온전히 경험해낸 개발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신은 한마디로 경험과 노하우의 축적인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 백신 개발이 빨랐던 영국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영국은 사실 천연두를 예방하는 우드 백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라리아 백신, 그 다음에 우리가 메르스 백신까지 백신을 개발했던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입니다. 수백 년에 걸쳐서 그 경험과 노하우가 쌓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신의 종주국 영국이라고 칭하는 건데요. 이 백신, 그 영국이 개발한 백신 역시 심팬지를 활용한 아데노바이러스 벡터였는데 이건 역시 메르스에서 메르스 백신을 개발하던 과정에서 따온 플랫폼입니다. 한마디로 경험, 이 천재 과학자가 어느 날 갑자기 띠용 하고 내놓은 이 발명품이 아니라 계속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는 상태에서 나오는 게 바로 백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그런 거에 부족한 상황에서 일단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거를 만약에 비판적으로만 바라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잡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잘하는 건 바로 교훈을 얻는 일인데 우리가 참 메르스 때도 교훈을 얻었습니다. 메르스 교훈을 통해서 초기 방역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저는 이 지금 코로나 경험을 통해서 백신 개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고 특히 지금 인프라를 갖추는 데 있어서 정부의 지원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점은 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국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정부 내에서도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는 인프라만 갖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건물만 들어서고 그 건물은 뭐 건물만 들어서는 게 아니라 백신이라는 거는 정말로 신기술 하나하나 작은 거 하나하나가 모여서 만든 결정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 하나하나가 계속해서 작은 기술이라 할지라도 그런 기술 하나하나가 꾸준히 연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상황을 우리가 지금 백신 설계도를 축적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지금 흰 도화지 위에 우리가 백신 설계도를 하나씩 그려나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렇게 설계도가 하나 둘 모여들면 어떤 전염병이 와도 그 설계도에 대입해서 쉽게 빠르게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정부의 지원이 늘어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기업들도 이에 맞춰서 지금 능동적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또 대학에서 연구하시는 분들 또 정부 모두 힘을 합쳐서 빠른 시일 내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게 또 기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단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배를 조립하는 과정에 비유해서 이해하기 되게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백신은 경험과 노하우의 축적이다. 백신 설계도를 그리는 과정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정부의 지금 지원이 늘어나는 거에 좀 의미를 두셨는데요. 저는 사회자에게 이전에 그냥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의 백신 개발이나 이런 기술력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나라도 아니고 중국이나 러시아도 만드는데 우리는 왜 못 만드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백신 기술력에 비춰봤을 때 못 만드는 이유가 가장 결정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누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홍기정 박사님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런 비교를 많이 받을 수 있죠. 러시아에서도 만들었고 중국에서도 만들었고요. 근데 한 가지 전제는요, 러시아나 중국이 그렇게 과학적으로 후진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보다 먼저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쪽에서는 그러면 러시아에서 나온 스푸트니크라든지 스푸트니크 이후로도 두세 개가 더 만들어지고 있는데 중국이 여러 회사에서 만든 그 많은 백신들이 아주 선호도 높게 그리고 신뢰도 높게 사용되고 있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리보다 더 앞설 수도 있는 분야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믿음직스러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교하는 상황의 조건에 따라서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향후에 그게 내년이 될지 아니면 올 연말이 될지 아니면 더 길어져서 내후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생산한 백신이 중국이나 러시아 거보다는 좀 더 신뢰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차이가 나고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는요, 러시아나 중국에 비해서 백신에 쏟아부은 시간이 됐건 돈이 됐건 인력이 됐건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열심히 쫓아가고 있지만 아직은 좀 뒤처진다라는 생각을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그냥 무조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만 가지고 해결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은요, 시간이겠죠. 시간이 있으면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 수 있는 게요, 이쪽에서 그럼 러시아가 왜 우리보다 더 뛰어난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먼저 개발을 했냐. 요즘에 관심이 제일 많은 mRNA 백신에 대해서요, 억울해할 만한 회사가 있어요. 노바티스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큐어백이라는 회사고요. 큐어백은 바이오엔텍이나 모더나보다 훨씬 앞선 기술들을 갖고 있었고 전 세계에서 mRNA 기술의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실패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노바티스는 아예 2012년경에 멀쩡한 백신들을 다 만들어 놓고도 이 기술 쓰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철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노바티스가 개발한 기술들로 지금 여러 가지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고 치면은 반드시 앞선 나라가 무조건 먼저 개발한다?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술이 정말 좋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해야 된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종합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적어도 한국의 상황이
전 세계 최고의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인 그 백신에 관련된 기술이나 역량에 있어서 뒤처지는 국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거는 mRNA 백신이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연구했던 플랫폼이 아니어서 충분히 우리나라가 개발이 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2009년인가요? 신종 인플루엔자 왔을 때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도 우리나라가 제법 빨리 백신을 개발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그때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mRNA 플랫폼이 아니더라도 바이러스 벡터나 합성항원 같은 다른 방식의 백신 개발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 어떤 부분이 또 어려울까요? 이번엔 제가 대답해도 되면 네네 대답을 먼저 드릴게요. 홍기정 사실은 벡터 백신도요 이번에 처음 본 백신이에요. 이전에 많이 사용된 적이 없었고 아마도 제품은 처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르고요. 하지만 그래도 벡터 백신조차도 제가 생각하기엔 애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이 만들었지만 국내 회사들이 아주 빠르게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9년에 신종플루 때 만들어졌던 방식의 백신들은 우리뿐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기술이기 때문에 쉽게 아직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합 백신은 노바백스가 만들어서 우리나라보다 앞설 수는 있겠지만 시간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날지는 모르겠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갭이나 캐파의 갭은 없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기준 교수님 마이크 드셨었는데 다시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좀 전에 이제 2009년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2009년에는 이제 그 병원체가 인플루엔자라는 병원체였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19라는 또 다른 병원체입니다. 아시다시피 백신은 병원체에 따라서 백신의 종류가 다 달라지고요. 2009년도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가장 큰 것은 인플루엔자 백신은 세계보건기구에서 백신주를 각 나라에다 다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공급받은 그 각 나라의 제약회사들이 그 백신을 어떤 제형으로 지금은 이제 세포배양 제형도 있지만 세포배양 백신으로 만드느냐 아니면은 유정란 백신으로 만드느냐 이런 결정을 해서 생산을 하면 되는데 당시에 우리가 2009년도에 빨리 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유정란 시설이 우리가 많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성공 요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지금 201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빨리 진행되고 있는 백신이 아마 그 제조합 백신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그 제조합 백신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빨리 진행되고 있지만 이런 신종 인플루엔자 신종 감염병이 출현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속도가 좀 상대적으로 좀 느립니다. 왜냐하면은 mRNA나 또는 DNA보다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 신종 코로나 말고 또 다른 이제 미지의 감염병 X가 왔을 때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빨리 생산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런 플랫폼 중에 하나가 mRNA, 그다음에 mRNA 이외에 이제 벡터 백신 이런 것들이 이제 송기정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그것들이 이미 다 기술이 어느 정도 전 세계적으로 소유권이 다 결정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소위 말해서 특허 회피 전략이라고 하든지 패러다임 시프트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원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느냐 이런 쪽에다가 투자를 해야 앞으로 다음에 닥칠 또는 신종 감염병의 위협에 지금보다는 좀 더 빨리 우리가 백신이라는 어떤 그 솔루션을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건 국내 백신은 아닙니다만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빨리 접종을 하기 위해서 식약처가 상당히 애를 썼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긴급 승인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전임상 자료 동물 실험 자료죠. 미리 받아서 검토도 하시고 실제 승인 시간이 상당히 단축이 됐습니다. 근데 국내 백신 제조 업체들이 식약처에 허가를 받으려고 자료 같은 걸 제출을 하면 많은 시간들이 걸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임상이 진행 중인 백신들을 보면 1상 외에 1, 2상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들도 덜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실제로 시간을 단축하고
식약처 입장에서도 좀 허가를 잘 내주고 국내 백신 개발이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계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보면 뭐 시행착오를 줄여드리기 위한 여러 가지 안내들을 하고 있는데 개별 기업으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그 자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사전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가급적 어떤 서류가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요. 아마 외국 자료나 이게 그렇죠. 이제 체감을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자료라는 게 이게 뭐 굉장히 로컬리 뭐 지역적으로 자료가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 뭐 거의 공통 기술 문서 기반이라 그래서 새로 개발되는 특히 이제 이런 백신이라든가 신약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자료가 사실 그 틀이 거의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 우리 김단비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실제 개발해서 문서를 만들어 보던데 하고 실제로 그 개발하고 그걸 연구 개발하는 거하고 허가 자료를 만드는 거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스트라나 뭐 지금 말씀하셨던 그 회사들은 이미 그 다국적 기업으로서 사실상 그런 그 국제 공통 기반 문서의 틀 자체를 주도하는 어떤 국가들이나 기업에 가깝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예를 들면 미국이나 영국 뭐 이런 저 규제 당국에 내는 자료 수준으로 제출을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어쨌든 그게 뭐 그 틀에 따라간다기보다 우리도 채택하고 있는 틀이라서 가능했던 문제고, 그다음에 지금 국내 기업 같은 경우도 틀은 다 제공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하셨던 결국은 경험하고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거는 뭐 제가 여기서 딱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숫자는 아닌데 서류를 만들고 하는 컨설팅 비용 자체도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게 자체적으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서 외부에 컨설팅을 준다든지 그러면 시간과 비용 이거는 지금 아마 거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냥 국가가 무슨 커버를 하고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공통 비용들, 그러니까 기초 초기 단계 공통 비용들을 줄이기 위한 인프라. 그러니까 아마 저 아까 얘기했던 뭐 임상 지원 그런 것도 있지만 최근에는 저희가 뭐 백신 안전 기술 지원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기재부나 이런 쪽하고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로 기초 기술 또는 이제 이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임상 시험 검체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도 국내 인프라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영역에, 그러니까 시장이 기능하지 못하는 영역에 국가가 우선 들어가서 그걸 해드림으로써 일부 비용을 절감하는 이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노하우가 쌓여야 되는 문제고, 그 노하우는 식약처가 늘 그런 서류들을 검토하고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식약처는 그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실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뭐 식약처가 자료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체감하고 하는 부분도 좀 다른 것 같은데 저희는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이제 아까 뭐 SK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서류 또는 자료의 틀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는 상당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우리도 국제공통문서라는 그 기반 하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될 수 있으리라 희망하고 또 기대하고요. 식약처가 거기에 걸맞는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업체의 니드에 따라서 저희가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온라인으로 질문을 좀 받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좀 잠깐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일단 이런 질문 있네요. 김상봉 국장님께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국내 제약업계의 복제약 생산 능력은 뛰어나지만 신약 R&D 능력은 과다평가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미국 표준에 어긋나면 새 방식은 받아들이지 않는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신약 R&D 능력을 떨어뜨려 국산 백신 개발에 지장을 준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그 미움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얘기 드렸다시피 이제 국제 공통 기준을 떠나서 식약처가 뭐 독자적인 어떤 그 허가 기준이나 규범을 가지고
이런 그 인허가 업무를 한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많은 일단 오해가 있으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더 좋은 토론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구체적 사례 없이 이제 이 얘기가 되다 보니까 저희는 어쨌든 뭐 ICH라든가 국제 그 공통 어떤 그 규제 그 규범 국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미 갖고 있던 어떤 규정들, 지금 얘기하는 국외의 유수한 기업들이 다 채택해서 하고 있는 그런 기준들을 저희도 다 똑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식약처만 단독으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업계에서의 그 어떤 그 자료 만드는 노하우하고 식약처의 검증 눈높이하고 이것들을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R&D 얘기는 신약 개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신약 개발도 마찬가지로 과연 저 뭐 이게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국제적인 평판으로 볼 때 또는 여태까지 실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이제 신약 개발국이라는 얘기를 이제 들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 예를 들면 뭐 신약 개발 숫자 이런 걸 보더라도 이제 그 부분은 그렇지만 사실은 불과 한 10년 정도 안에 제가 계속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걸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어디에 눈높이를 두냐가 문제인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뭐 눈높이를 뭐 아주 그 외국에 뭐 늘 신약 개발을 하는 기업에다가 눈높이를 두면 국내 기업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이제 그 눈높이가 아니라 통상적인 신약 개발의 어떤 역량 이걸 따지면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몇 개 기업의 경우에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 제약회사가 뭐 다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기업마다 아마 경영 방침이나 앞으로 나아갈 미래 이런 것들은 결국 기업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일부 뭐 뉴스의 언론에 늘 얘기되는 몇 개 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복제약 만드는 회사들하고는 감히 제가 볼 때는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은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가장 많이 여러분이 주셨던 질문 중에 하나가 반드시 백신을 국내 개발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반도체처럼 펜디스 제약사를 늘리거나 뭐 위탁 생산만 하는 전략은 어떠냐. 또 왜 이렇게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이는 꼭 투자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공통됐었는데요. 김단비 기자 답해 주실까요? 네. 지금 코로나 상황을 보면요. 계속해서 변이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변이의 규모에 따라서 기존 백신이 효과적으로 작동할지 아니면 새로운 백신이 필요할지는 이제 변이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변이가 새롭게 등장해서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이 다시 시작됐다. 그럴 경우 어떻게 될까요? 자국에서 백신이 그러니까 백신을 개발한 기업이 자국에게 공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백신을 확보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유행 상황에서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국 백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미 앞서서 경험한 바가 있잖아요. 해외 백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걸 경험한 만큼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체 개발한 백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코로나 백신 얘기하시면서 이제 앞으로는 그 이른바 그 디지즈 X 전염병이 계속 올 거라고 김기순 교수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백신 주권이 왜 필요한지 또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단비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신 주권은 되게 중요합니다. 2009년도에 제가 질병관리본부에 있을 때 그때 모셨던 본부장님께서 캐리어를 끌고 GSK의 본사 앞에 가서 백신을 우리나라에 먼저 줄 수 있느냐를 회의하러 가신 그 화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인플루엔자 백신을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을 만들 기술이 없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고요. 모더나와 파이자가 백신을 만드는 회사이지만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국에 먼저 백신을 어느 정도 물량을 이제 소비를 하고 나서 이제 인류에 비추어서
다른 나라에게도 주는 그런 상황이 돼서 만약에 이 이후에 변종이 또 나타나거나 지금 델타보다 좀 더 심각한 변종이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질병 디지즈 X가 나타났을 때 우리나라가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또 그 당시에도 모자른다면 또 이거와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그래서 백신을 언제 우리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받을 수 있냐를 또 고민해야 되고요. 그래서 백신을 기술력을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건 중요한데 백신은 또 아시다시피 어쨌든 경제적인 논리가 또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공공재의 개념으로서 백신을 하기 위해서 질병관리청 소속의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가 지난해 이제 출범을 했고 이런 정부 차원의 민간 업체가 경제성의 논리 때문에 백신 개발을 주저하는 것을 공공이 커버하기 위해서 공공백신개발센터라는 것을 통해서 국가가 어떤 백신의 주권을 확보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어서 이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괜찮은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토론 시간이 3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가지고요.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말씀들 짧게 한 1분 정도씩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기종 교수님 먼저 해주실까요? 네,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희 나라의 백신 개발 속도가 이렇게 빠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향후로도 뭐 이걸 아주 빨리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마땅치 않은 거에 대해서도 여전히 죄송하고요. 하지만 김기순 교수님이랑 그 오래전부터 했던 질병관리본부의 상황이나 정책을 봤을 때 지금의 백신은 10년 전에 저희가 겪었던 신종플루 시절에 비하면 훨씬 앞서 있고요. 훨씬 빨리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꽤 많은 걸 손에 쥐고 있습니다. 예전에 100가지의 백신에 관련된 기술 중에 한두 가지 갖기가 힘들었었다고 치면 지금은 한 8, 90개까지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고 그리고 안타깝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백신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김상무 국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 제목은 왜 국산 백신은 아직 없는가라는 어떤 부정적인 어떤 뉘앙스지만 실제 답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희망과 기대를 꿈꾸는 그런 자리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결론을 그렇게 내고 싶고요. 이와 관계된 모든 플레이어들이 지금 오늘 여기 나와 계신 분들처럼 한 마음으로 하나의 또 목표를 위해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시간이 조금만 가면 많은 부분이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기순 교수님 마이크. 예. 네, 오늘 김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제목이 좀 부정적인 제목이지만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백신의 어떤 비전은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코로나가 뭐 하루 이틀, 1, 2년 내에 없어질 것 같지는 않아서 이 코로나 백신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해안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요. 지금은 mRNA 백신이 아주 화두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코로나와 같이 감염병이 오래 지속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더 저렴한 이런 백신의 개발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일반 그 백신 제약회사, 민간 회사에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인플루엔자 백신이 되게 저렴하게 많이 이제 보급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유정란이라는 시스템으로 아주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백신을 유정란을 통해서 만든다는 게 중요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조와 같이 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이 백신 주권을 위한 그 집중적인 투자 되게 중요하고 잘 하고 있고 그것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하나 드리고 거기에다가 하나 더 아쉬운 점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선택과 집중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부처 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그 부처가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구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도 우리나라가 왜 백신을 못 만드나 단순히 너무 느리거나 정부의 지원에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만 했는데요.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저도 희망을 좀 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세션 2부 토론에 참여해 주신 네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로써 이 세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